깊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다만 촛불 하나가 제 그림자를 벽 위에 길게 들이우고 그 그림자마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바람이 잠든 밤입니다. 책상 위에는 벼루가 놓여 있고 먹은 이미 갈아둔 지 오래입니다. 붓도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종이도 물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붓을 들지 못합니다. 손끝이 붓대에 닿았다가 물러나기를 수십 번. 마음속에서는 해야 한다는 소리와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번갈아 울립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도랑이 패여 있어서 그 도랑을 건너는 일이 마치 천길 벼랑을 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아니 어쩌면 매일 밤, 이 고요한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는 밤. 내일의 나에게 오늘의 짐을 떠넘기며 그 떠넘김이 결국 더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어 있는 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꾸짖고 의지가 약하다고 탓하며 결국 자책이라는 또 하나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그러나 200여 년 전 긴 유배의 세월을 보낸 한 사람은 이 멈춤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정약용. 그는 말합니다. 게으름이란 단지 몸이 느린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웅크린 무언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그 무언가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비로소 한 걸음을 뗄 수 있다고. 오늘 밤 그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붓을 들지 못하는 그 손끝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떨리는 첫 획을 긋기까지. 이것은 거창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멈추어 있던 마음이 아주 조금, 한 뼘만큼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붓을 들지 못하는 밤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같은 마음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작은 길이 되어줍니다. 그는 벼루 위에 먹물을 내려다봅니다. 아까 정성스레 갈아둔 먹이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마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윤기가 흘렀던 그 검은 빛이 이제는 빳빳하게 굳어가고 그것을 보는 그의 마음도 함께 굳어갑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종이 위에 글을 쓰는 것, 다만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뿐인 일이 어찌 이리 무거운 것인지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붓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끝과 붓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는 듯합니다. 그 벽은 누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바깥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겹 한 겹 쌓아 올린 것입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다. 내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마음이 핑계를 지어내는 솜씨는 참으로 정교합니다. 하나의 핑계가 무너지면 곧바로 다른 핑계가 그 자리를 메우고 그 핑계들이 겹겹이 쌓여 마침내 하나의 성벽이 됩니다. 그 성벽 안에 웅크린 채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진짜가 아닙니다. 잠시 후면 어김없이 불안이 찾아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게가 하지 않기 전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누를 것입니다. 먹이 조금 더 마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입니다. 걷는다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앉아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몸이라도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장 너머로 달이 보입니다. 반달입니다. 차지도 기울지도 않은 어정쩡한 달. 마치 지금의 자기 마음 같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되려는 것도 무엇을 놓으려는 것도 아닌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 있는 마음. 이것이 게으름일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녕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에 오히려 손이 떨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 틀리지 않고 싶은 마음,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서로 얽혀 하나의 매듭이 되고
그 매듭이 팔목을 붙잡아 붓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라 불렀던 것의 속살은 어쩌면 완벽하고자 하는 욕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직 그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게으름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이 무거움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래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약용의 문집입니다. 어느 날 무심히 펼쳐두었던 그 책이 마치 이 밤을 기다렸다는 듯 책상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책을 집어듭니다. 펼쳐진 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게으르다 하는 자는 자기 안의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자이니라.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게으르다 하는 자는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두려움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고요한 방 안에 정약용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대에게 묻겠소. 붓을 들지 못하는 것이요, 아니면 들기가 두려운 것이요. 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다만 먹이 조금 더 말라 있고 촛불이 한 뼘 더 짧아져 있을 뿐입니다. 정약용의 물음이 방 안에 남아 있습니다. 붓을 들지 못하는 것이요, 들기가 두려운 것이요. 그는 그 물음 앞에서 오래 앉아 있습니다. 대답을 만들려 하면 할수록 마음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돌을 던진 것처럼 물결이 일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흐릿하게 떠오릅니다. 그것들은 오래전에 가라앉혀 둔 기억들입니다. 처음 무언가를 시작했던 날의 기억. 최선을 다해 만든 것이 보잘것없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의 기억. 스스로도 자신의 결과물을 보며 고개를 저었던 날의 기억. 그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또렷해집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깊고 날카로운 부끄러움.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그 부끄러움을 다시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루는 것은 그러므로 게으름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이 본능적으로 세운 성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벽은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두기도 합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다치지 않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아무 데도 이르지 못합니다. 성벽 안의 안전은 정지이고 정지는 서서히 마음을 좀먹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정약용도 그 성벽 안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첫해 그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벼슬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빼앗긴 채 낯선 땅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붓과 먹과 종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붓을 드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려웠는지요. 글을 쓰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무도 읽지 않을 글을,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글을. 이 외진 곳에서 홀로 써 내려간들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먹구름처럼 마음을 덮었습니다. 무기력은 몸을 무겁게 했고 무거운 몸은 다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순환 속에서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적어둔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붓을 들지 못했다. 먹이 말랐으되 다시 갈지 않았고 종이가 펼쳐져 있으되 한 글자도 적지 못했다. 이것이 나의 죄이나 나는 이 죄의 이름을 아직 모른다. 죄의 이름을 모른다. 그것은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멈춤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정체를 아직 똑바로 마주하지 못한 사람의 고백. 우리가 매일 밤 자책 속에서 되뇌는 말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그러나 정약용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배 2년째 되던 해, 그는 마침내 자기 안의 두려움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매일 저녁 해가 지는 것을 반복해서 바라보는 가운데 아주 천천히 다가온 자각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후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시오. 두려움이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다만 그것이 거기 있음을 인정하시오. 인정하고 나면 그것이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는 책 위에 이 구절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저 인정하라.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작은 균열을 냅니다. 지금까지 그는 두려움과 싸우려 했습니다. 혹은 두려움이 없는 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싸울수록, 없는 척할수록 두려움은 더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쩌면 방법이 틀렸던 것은 아닐까요? 밖에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옵니다. 촛불이 잠깐 흔들리고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자기 마음의 모습 같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흔들리되 꺼지지는 않는 것.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두려움의 이름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곧바로 손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 위에 또 하나의 무게가 얹힙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룬 날들. 그 날들이 쌓여 이제는 하나의 산이 되었습니다. 그 산을 올려다보면 까마득합니다. 진작 시작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합니다. 왜 그때 붓을 들지 못했을까 하고 탄식합니다. 그런 후회와 탄식이 쌓일수록 지금 시작하는 것이 더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미 이만큼 늦었는데 지금 시작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 소용없음의 감각이 마음을 더 깊이 가라앉힙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차갑습니다. 나는 이미 뒤처진 사람이다. 나는 이미 기회를 놓친 사람이다. 나는 끝내 해내지 못할 사람이다. 그 시선 아래에서 자기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한 그루 썩은 나무처럼 여겨집니다. 안에서부터 비어가는, 쓸모를 다한, 더 이상 무엇도 피워낼 수 없는 나무. 정약용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그는 세상이 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정조의 곁에서 나라의 앞날을 설계하던 사람이 먼 남쪽 땅에서 홀로 밥을 짓고 홀로 잠을 청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글을 읽는 이도 없었고 그의 생각을 물어오는 이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썩은 나무 같다고 느꼈던 적이 있다고 후일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그는 마당 한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지난해 베어낸 느티나무의 그루터기입니다. 밑동만 남아 비바람에 시커멓게 썩어가던 그 나무에서 작은 새순 하나가 돋아 있었습니다. 겨우 손가락 한 마디 크기에 여리고 연한 초록빛 새순. 썩은 나무 속 어딘가에 아직 마르지 않은 물길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 새순 앞에 오래 쪼그려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소. 썩음과 새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썩은 나무가 흙이 되고 그 흙이 새순을 먹이는 것이오. 지난날의 게으름도 실패도 후회도 그것이 다 흙이 되는 것이오. 그는 정약용의 이 이야기를 읽으며 멈춥니다. 썩음이 곧 흙이 된다. 실패가, 게으름이, 후회가 모두 흙이 된다. 그 흙 위에서 새순이 돋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낭비했다고 여겼던 그 시간들은 정말 낭비이기만 했던 것일까요? 미루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그 날들 속에서도 그는 괴로워했고 자책했고 고민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괴로움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충분히 괴로워하고 충분히 무너지고 충분히 가라앉아야만 비로소 바닥이 보이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올 힘이 생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썩은 나무가 아니다. 아직 새순이 돋지 않았을 뿐이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깁니다. 거창한 깨달음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향한 시선이 아주 조금 차가움에서 미지근함으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벼루 위의 마른 먹물보다 방 안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밖에서 새벽을 알리는 새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지만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첫 번째 새가 운다는 것을 그는 오늘 처음 알게 됩니다. 새 소리가 그친 뒤에도 방 안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 아까와는 다른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크지 않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느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연못의 얼음 아래에서 물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벼루 위에 먹은 이미 많이 말랐습니다. 그는 물을 조금 붓고 먹을 다시 갈기 시작합니다. 먹을 가는 것은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라는 것이 지금 그에게는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글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큰 일을 하려 하지 마시오. 큰 일을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법이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하시오. 먹을 가는 것이 그대의 오늘이라면 먹을 가는 것으로 충분하오. 먹을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 마음의 짐을 한 겹 덜어줍니다. 지금까지 그는 늘 완성된 결과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훌륭한 글, 완벽한 결과,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성취. 그 결과의 무게에 눌려 첫걸음조차 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말합니다. 먹을 가는 것이 오늘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먹이 갈립니다. 돌 위에서 먹이 물을 만나 천천히 풀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웁니다. 그 소리에 집중하는 동안 머릿속에 잡념이 조금 잦아드는 것을 느낍니다. 손에 전해지는 먹의 감촉, 벼루의 차가운 표면, 물과 먹이 섞이며 만들어내는 검붉은 빛. 그것들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붙들어 둡니다. 이것이 작은 행동의 힘인 것일까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먹을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에서 먹을 가는 나로. 그 변화는 결과로 보면 보잘것없지만 마음의 지형으로 보면 작지 않은 이동입니다. 정지에서 움직임으로, 무기력에서 행위로, 자책에서 실천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 방대한 양을 생각하면 기가 질릴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 500권도 결국은 먹을 가는 것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획을 긋는 것에서, 첫 번째 글자를 쓰는 것에서. 그 한 걸음이 없었다면 500권도 없었을 것입니다. 먹이 다 갈렸습니다. 그는 붓을 집어듭니다. 아직 종이 위에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에 쥐고 있을 뿐입니다.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대나무와 짐승의 털로 만든 작은 도구 하나의 물리적 무게. 그것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마음이 얹어 놓은 무게를 빼고 나면 붓은 정말 가벼운 것입니다. 정약용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천리의 길도 발 아래 한 걸음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천리를 먼저 보고 겁을 내어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이오. 천리를 잊으시오. 지금 발 아래만 보시오. 발 아래만 보라. 천리를 잊으라. 그 말이 붓을 쥔 손에 작은 용기를 보탭니다. 아직 종이 위에 획을 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붓을 들었습니다. 아까까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손끝과 붓대 사이의 벽을 넘었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멈추어 있던 사람이 내딛는 첫 걸음은 달리고 있는 사람의 100걸음보다 무겁고 그래서 귀합니다. 촛불이 흔들립니다. 아까보다 많이 짧아져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지만 이번에는 그 흘러간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작은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먹을 갈았고 짧은 글귀라도 한 줄 적어보았습니다.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뜻이 어긋나고 때로는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한 줄씩 종이 위에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작은 성취였습니다.
오랫동안 멈추어 있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레바퀴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먹을 가는 것도, 붓을 드는 것도, 책상 앞에 앉는 것도 싫습니다. 며칠간의 작은 전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 그 감각이 가져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입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오래된 문장이 다시 마음에 떠오릅니다. 며칠간 잊고 있었던 그 문장이 마치 어두운 방 구석에 숨어 있다가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린 것처럼 다시 또렷하게 돌아옵니다. 좌절 속에서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며칠간 꾸준히 했으니 이제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걸음을 떼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오르막길을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정상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르다가 미끄러지고 나아가다가 되돌아오고 가끔은 출발점보다 더 뒤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나아졌다가 다시 무너지는 것이 처음부터 나아지지 않은 것보다 더 괴롭습니다. 희망을 보았다가 잃는 것이 처음부터 희망이 없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마음을 뱁니다. 정약용도 그랬을까요? 그의 유배 생활은 18년이었습니다. 18년. 그 긴 세월 동안 매일 꾸준히 나아가기만 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분명 좋은 날이 있었고 나쁜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글이 술술 풀리는 날이 있었고 붓을 들 수조차 없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자신처럼 며칠간의 전진이 무너져 내리는 밤을 수없이 맞았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양이란 한 번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오. 매일 깨닫고 매일 잊고 다시 매일 깨닫는 것이오. 그 되풀이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끝내 아무 데도 이르지 못하오. 매일 깨닫고 매일 잊고 다시 매일 깨닫는 것. 수양이란 한 번의 도약이 아니라 끝없는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맑던 하늘이 오늘은 낮고 어둡습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처마 밑의 돌을 봅니다. 오랜 세월 빗물이 떨어진 자리에 움푹 패인 자국이 있습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돌은 단단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돌을 파냅니다. 단 한 번의 빗방울이 돌을 깬 것이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빗방울이 셀 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떨어진 결과입니다. 그 사이에 비가 오지 않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뭄이 든 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는 다시 왔습니다. 매번 다시 왔습니다. 정약용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듯합니다. 물은 끊어져도 다시 흐르오. 그대의 수양도 그러하오. 멈추었다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오. 다시 시작하면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오. 멈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다만 멈춤 뒤에 다시 흐를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하시오. 그는 오늘 붓을 들지 않기로 합니다. 오늘은 그저 비를 보기로 합니다. 먹을 갈지 않고 글을 쓰지 않고 다만 비가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수양입니다. 멈추되 스스로를 꾸짖지 않는 것. 멈추되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믿는 것. 비가 점점 새어집니다. 처마 밑의 돌 위로 빗방울이 쉬지 않고 떨어집니다. 비가 그친 아침입니다. 창을 열자 축축한 흙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제의 비가 세상을 한번 씻어낸 듯 바깥의 빛깔이 한결 선명합니다. 나무심 위에 남은 빗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그 작은 빛들이 마음 어딘가에 닿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습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도, 모레도 이 두려움은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방 전체를 채우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움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그것이 방 전체가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두려움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치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 거대하게 느껴지던 바위가 한 걸음 물러나 보면 산 전체 속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정약용이 말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그는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면 그것이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는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행위가 낯설지 않습니다. 며칠간 반복했던 작은 의뢰, 돌 위에서 먹이 풀리는 소리, 물과 먹이 섞이는 빛깔, 손목에 전해지는 부드러운 저항감. 그것들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고정시켜줍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이 순간만큼은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먹이 준비되었습니다. 붓을 집어듭니다. 먹물에 적십니다. 붓 끝에 검은 물이 맺히고 그 한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종이 위로 가져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괜찮습니다. 떨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래 멈추어 있던 것이 다시 움직이려 할 때 몸은 떨리기 마련입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개울이 봄에 풀릴 때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내며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 떨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움직임의 시작입니다. 그는 붓을 종이 위에 내려놓습니다. 첫 번째 획이 그어집니다. 삐뚤어졌습니다. 힘 조절이 되지 않아 굵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이 위에 먹물의 자국이 남았습니다. 비어있던 종이 위에 자신의 흔적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 가슴 안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번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서투른 첫 획이 아무 획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것. 그 단순한 진실이 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획을 긋습니다. 세 번째 획을 긋습니다. 여전히 서투릅니다. 그러나 붓을 놓지 않습니다. 한 자, 두 자, 글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글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자기가 느낀 것을 적는 것입니다. 두려웠다는 것, 멈추었다는 것, 다시 시작했다는 것. 정약용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옵니다. 시작이 서투른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오. 시작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오. 그대는 오늘 시작했으니 그것으로 이미 어제의 그대보다 나은 사람이오. 그는 붓을 멈추고 조용히 종이를 바라봅니다. 삐뚤어진 글씨들이 종이 위에 늘어서 있습니다. 누가 보면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글씨들은 아름답습니다. 먹이 마르고 두려움을 발견하고 썩은 나무에서 새순을 보고 한 걸음을 떼고 다시 멈추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시작한 밤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기록. 그것이 종이 위에 남아 있습니다. 창 밖에 햇살이 들어옵니다. 벼루 위에 남은 먹물이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아직 먹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내일 또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정약용이 그러했던 것처럼 종이 위에 먹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벼루 위에서 먹이 마르던 그때와는 다릅니다. 그때의 마름은 시작하지 못한 것의 증거였지만 지금의 마름은 시작한 것의 증거입니다. 같은 먹이 같은 방식으로 마르는 것이되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밤 동안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는 성취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이 오래 멈추어 있던 자리에서 아주 조금 움직인 것뿐입니다. 두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작은 행위 하나를 시작하고 멈추고 다시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아주 조금이 전부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 18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어떤 날은 한 줄도 쓰지 못했고 어떤 날은 10장을 넘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그 되풀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500여 권의 저술이 되었고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대도 지금 자기만의 유배지에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을 게으르다고 꾸짖으며 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 어딘가에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두려움이 웅크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먹을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붓을 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삐뚤어져도 괜찮습니다.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물은 끊어져도 다시 흐릅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